사연 왔어요 톡톡.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으악! 저리 가! 비명과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두고 잤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일부러 소리를 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난 지금 괜찮아.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난 자유야. 그 누구도 날 괴롭히지 않아. 벌써 반년째, 이틀 건너 한 번은 이렇게 식은땀과 함께 잠에서 깹니다.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일어나는 거죠. 늘 비슷한 악몽에 시달리다가 일어나는데 병원을 다녀봐도 별로 도움되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심호흡을 많이 하라나요?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결국 5번째 상담에서 제가 버럭하며 좀 더 현실적인 대안 없냐, 나 정말 꿈에 치여 죽을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자 의사가 말해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일어나자마자 주문을 외우듯 입을 열어 직접 말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두운 곳에서 자지 말고 사물이 식별될 정도의 공간에서 차라리 안대를 하고 자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안대를 벗으면서 현실을 인지하고 입을 열어 말을 함으로써 빠르게 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나요? 그 말을 듣고 실천한 지 2달쯤 되었는데 꿈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아도 빠르게 잠에서 깨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꿈은 늘 비슷합니다. 사방이 이쑤시개처럼 가느다란 나무가 촘촘하고 빼곡하게 심겨서 하늘도 앞도 보이지 않는 검은 숲이 배경입니다. 얼마나 빼곡한지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숲을 제가 낑낑거리며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꿈입니다. 나무들이 족쇄처럼 저를 얼기설기 붙들고 좁은 간격을 빠져나가지 못해 마치 창살에 낀 짐승처럼 힘주며 신음을 내뱉는 순간 나무들 사이에서 붉게 빛나는 눈이 나타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개의 붉은 눈은 음산한 웃음과 함께 제 쪽으로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 눈이 바짝 다가와 저를 잡아먹을 듯 덮치는 순간 잠에서 깨는 거죠. 창피하지만 이 모든 꿈의 시작은 이혼한 제 아내 때문입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 아내는 참 얌전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유치원 선생이어서 가끔 제게 말할 때 애기 다루듯 하는 게 있었지만 30대 중반의 제게는 그것도 설레는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오늘 맘마 맛있었어요? 아이, 자기야, 귀염둥이라니 민망하다. 남들이 들으면 욕해. 남들 시선 왜 신경 써? 나랑 당신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당신은 나만 바라보면 돼.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는 아내가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나만 바라보면 된다는 말은 정말로 자기만 보고 살라는 말이었음을 알게 된 건 결혼 후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희 연애도 그다지 길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급식에 들어갈 재료들 중 유기농, 소량인 것들도 취급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치원 배송을 직접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갔는데 그때마다 까다로운 컴플레인이 있다 보니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유치원에 간 첫날 살짝 미간을 찌푸린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죠. 이미 너무 까다로운 고객으로 직원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한 데다가 절 맞이하면서 벌써 얼굴에 짜증이 깃든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살짝 퉁명스럽게 굴었는데 어라? 얘기를 듣다 보니 구구절절 아내가 맞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건 집에서 맛보지 않았던 다양한 식재료의 식감을 느끼기 위함도 있어요. 그런데 야채를 한꺼번에 많이 담아서 아랫부분이 눌리면 그 부분은 특유의 식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데 납품하는 것의 절반만 담아서 절대 눌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박스별로 배송비가 붙고 특별히 이것만 절반 담기에는 인력도 부족해서. 저희 말고 아마 다른 유치원도 이렇게 해서 주면 오히려 좋아할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새로운 시장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아, 파프리카 같은 색깔 채소도 컬러별로 고루 넣어주세요. 아이들이 다양한 색감을 눈으로 먼저 먹을 수 있게요. 지난번에는 파프리카에 노란색만 가득이고 오렌지색은 몇 개 없어서 곤란했어요. 아내의 말에 하나하나 반박을 해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수록 자기 일에 꼼꼼하고 이렇게까지 세심한 곳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존경심까지 솟아올랐습니다. 결국 직원들 대신 따지러 갔다가 모든 말에 오히려 수긍한 채 돌아왔고 저는 아내 말대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아예 특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손이 2배로 가는 대신 그렇게 신경 쓴 물건을 찾는 곳이 2배, 3배로 늘어나더라고요. 결국 값을 조금 더 받으면서 더 많은 거래처를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내를 수시로 찾아가 우리가 납품하는 물건에 불만은 없는지,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종종 물어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고 연애를 한 거죠. 아내는 꼼꼼한 면과 더불어 추진력도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2달째 되던 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신도 그냥 서로 간만 보는 연애하면서 시간 낭비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긴 하지. 나도 벌써 30 중반이니까. 얼추 보니까 서로 성격도 비슷하고 각자 거슬릴 만큼 극단적인 단점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결혼할까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막연하게 결혼을 하면 이 여자랑 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3달도 안 되어서 훅 아내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1년은 연애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제 말에 아내는 미뤄봐야 늙기만 하지 나중에 할 거 뭐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다 싶어 연애 3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했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하고 몇 달 뒤 오래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안정권에 올라서서 외벌이로도 충분할 것 같아 그러라고 했지요. 저도 아이가 얼른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꼼꼼하고 예민한 아내와 달리 저는 천성이 덜렁이에 준비보다는 임기응변, 미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순간 아이디어로 승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와 정반대의 지점에 있어서 말다툼이나 감정 싸움이 종종 이 부분에서 발생하곤 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잠깐씩 보고 헤어지니 이 부분이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함께 살면서는 정말 매 순간 부딪히더라고요. 남자들 그런 로망 하나씩 있잖아요. 누워서 뒹굴거리다가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대화하며 갑자기 메뉴 정하고 둘이 손잡고 슈퍼 가서 장 받아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대화 나누는 그런 거요. 저 역시도 그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재료에 까다로운 아내이니 신선한 것 사다가 맛있는 거 해먹는 꿈을 어렴풋이 꾸면서 기대가 많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 겪은 아내는 절대 그런 일탈이랄까 미리 약속되지 않은 이벤트를 싫어하는 걸 넘어 끔찍하게 혐오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누워서 뒹굴거리다가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서
저녁에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맥주랑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별말 없이 시켜주길래 맛있게 먹었지요. 아내 표정이 좀 굳은 것 같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점심때부터 자꾸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순두부를 한 덩이 사들고 왔거든요. 예전에 엄마가 순두부찌개는 그냥 집에 있는 김치 후룩 끓이다가 순두부만 툭툭 끊어 넣고 파 마늘 양념만 하면 얼추 먹을만하게 끓는다고 순식간에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당연히 쉬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말 놀랄 정도로 화를 내며 폭발을 하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왜 이러나 싶어 멍하게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잘 듣다 보니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왜 계획되지 않은 음식을 자꾸 가지고 와서 사람 혼란스럽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한 달치 식단이 모두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때도 호박 한 개를 사면 그 하나를 어떻게 소분해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먹을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식단의 흐름을 망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할 정도로 흥분해서 펄펄 뛰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치킨을 시키자고 하는 바람에 그날 저녁에 소비해야 하는 계란 2개와 파 반줄기를 억지로 소비하느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다나요? 좀 어이없고 황당스러웠지만 그게 아내의 원칙이라면 살림하는 사람을 존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결혼 생활 6개월쯤 됐을 때는 제가 제 마음대로 팬티 한 장을 못 입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속옷은 컬러별로 빨래를 해야 서로 물이 안 빠지는데 자기가 입는 속옷의 톤과 제가 입는 속옷의 톤이 비슷해야 빨래를 할 때 섞이지 않고 쌓이는 일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겉옷도 아니고 속옷도 컬러별로 모아서 빨아야 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컬러 정해진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양말도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뚫린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아내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보니 한창 로맨틱할 신혼 반년차가 제게는 아오지탄광 유배처럼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 자기네들끼리 뭔가 뒷말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 조심스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를 않으시는데 사모님이 좀 예민하신 거 맞죠? 저 결혼 전에 납품건으로 혼이 쏙 빠졌던 직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질릴 대로 질렸는지 사장인 제가 결혼을 하는데도 정말 미안하다. 얼굴 보면 자기 심장이 아직도 부정맥으로 뛴다. 결혼식은 못 갈 것 같다며 두둑한 축의금만 주고 참석을 안 한 친구입니다.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줄 것도 같아서 그냥 정말 딱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러게, 결혼 전에는 그냥 예민하고 섬세하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살짝 강박이야. 그러자 직원이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그래서 사장님 결혼하신다 했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에휴, 어쩝니까. 가끔 쉬고 싶으시면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 얼마 전에 원룸에서 투룸 이사했어요. 하루 정도는 재워드릴 수 있으니 한 달에 한두 번 출장 간다 하시고 와서 좀 쉬세요. 말이라도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갈 일은 없겠지만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누군가 하나 제가 도망갈 굴을 마련했다고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절초풍할 일은 그날 저녁 집에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제 퇴근 시간이 조금 유동적이라 늘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집에 도착이거든요. 아내가 정한 저녁 식사 시간이 7시라서 늦어도 반에는 도착해야 빠르게 샤워를 하고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또 안 씻고 식탁에 하는 건 끔찍하게 싫어하고 퇴근이 늦어 밥 시간이 늦어지는 건 더 싫어하니 전 좋아서 칼퇴를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살기 위해 칼퇴를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숨이 턱에 닿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6시 15분이라 조금 넉넉하게 씻고 밥을 먹을 수 있겠다 안심을 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대로 화가 나서 눈에 핏발을 레이저처럼 뿜어대던 아내가 저한테 뭔가를 던지더군요. 일단 반사신경이 알아서 일해준 덕분에 피했는데 세상에 떨어진 물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시뻘겋게 김치가 묻은 가위를 던진 겁니다. 무슨 짓이야? 똥 싼 놈이 성낸다고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다짜고짜 가위를 던지는 게 어딨어? 이거 살인미수야. 하! 사람 강박증 환자 만들더니 이제는 살인자까지 만드냐? 너, 내가 오늘 가만 안 둬.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꿈에 보는 것도 아마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눈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대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싶더라고요.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버럭 화를 내며 손을 뿌리쳤는데 아내가 그 바람에 쓰러지면서 나뒹굴었습니다. 손에는 제 머리카락이 한 줌 뽑힌 채 들려있고 쓰러진 채로 저를 노려보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서 일단 다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밖에 나와 숨을 헉헉 내쉬고 있는데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더군요. 아니 대체 직원이랑 한 얘기를 어디서 듣고 사람한테 달려들어 이 지경을 만든 건지. 게다가 그냥 따지는 것도 아니고 김치 자르던 가위를 표창처럼 던지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결혼 초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한번 회사에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자리 근처에 홈캠 같은 걸 작게 설치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회사가 CCTV가 많아서 사실 직원들도 저도 카메라 한두 개 더 생기는 것 정도는 별 개의치 않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발송 나가는 것도 많고 고객 전화도 많으니까 자료 수집 차원에서 그냥 사무실 여기저기를 찍어두니까요. 아, 혹시 모를 절도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제가 말한 걸 들은 겁니다.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며칠 뒤 사과 없이 흐지부지 일상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아내의 강박, 아니 의부증은 점점 더 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직원과 함께 외근이라도 나갈라 치면 그 직원한테까지 쉴 새 없이 전화를 해대서 김치가위 사건 이후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직원의 절반이 사표를 냈습니다. 결국 사업도 점점 어려워졌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내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인 것 같으니 일단 병원에 가보자고 말이죠. 아내의 반응은 짐작대로였습니다.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또 제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번에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오면서 일이 크게 번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맞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신 부모님이 펄펄 뛰고 아내의 그런 성향을 알면서도 말을 안 해주셨던 장인 장모님은 그저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제 부모님의 성화 반, 제가 정말 못 살 것 같은 마음 반으로 저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순탄치는 않았지요.
하지만 아이가 없고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재산 분할도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내였죠. 아내가 절대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 장인 장모가 아내를 데리고 시골 어디 멀리로 내려가겠다는 약조를 한 후에야 저는 안전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름 바꾸고 이전했어요. 그만두었던 직원 중 몇 명은 제가 직접 연락해서 읍소한 결과 다시 저희 회사로 돌아와 주었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4달 뒤 제게 이상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 전 부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친한 선배 언니라며 제게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그런 언니 모른다라고 했더니 결혼식 때 가방 들어주고 부케 받아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 얼굴은 기억이 안 났지만 어쩐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기는 했었던 듯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상심이 깊었나 봐요. 스스로 세상을 떠났대요. 저도 부모님께 연락받았어요. 부모님도 마음 추스르신다고 산에 들어가서 사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듣는데 뭔가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따로 적어두었던 장인장모의 번호로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 역시 찜찜한 마음이라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수소문을 내서 장인장모와 아내가 이주했다는 동네를 물어물어 찾아가셨는데 거기서도 별다른 소식은 듣지 못하고 집에 우환이 있어서 어느 날 조용히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갔다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시 볼 일 없다는 사실이 안심되면서도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 아는 언니라는 사람과는 그 후로 몇 번 더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모습이 집착처럼 비춰졌다는 것에 일단 큰 상처였나 봐요. 가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건 자기도 잘못했지만 일단 신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아, 네. 그렇군요.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혹시 다른 여자분이랑 연애를 하시게 되면 일단 좀 믿어주세요. 사실 그 언니라는 사람이 자꾸 전화해서 죽은 아내 얘기를 하는 게 몹시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말을 듣고는 제가 좀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을 그쪽한테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 사람 잊었고 사실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잊었다고요?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다고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뭐가 불쌍합니까? 미친 여자였다고요. 의부증에 강박까지 있는 정신병자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아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신 거부 처리를 했죠. 잠깐만.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지? 이혼하고 모든 번호를 다 바꿨는데? 한 번도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왔습니다. 죽은 아내가 제 바뀐 번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집요하다 싶었죠. 조금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 기억을 털어내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악몽을 꾸는 건 여전하지만 그거 외에는 괜찮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해칠 수는 없으니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사업에 매진하기로 했죠. 주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연애를 해라. 그래도 남자 나이 들수록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너무 질려서인지 별로 연애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속으로 조금 외로운가 아닌가, 그래도 좋은 사람 나타나면 연애는 한번 해볼까 어쩔까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오래 비어있던 앞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다는 겁니다. 아, 제가 이혼 후에 이사한 곳은 작은 빌라인데 특이하게 한 층에 두 개 집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건물이 정사각형 두 개 붙여 놓은 듯한 모양이라 한 집이 사각형 하나 정도의 크기이고 그 사이에 복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달째 비어있던 집에 이웃이 들어온다니 그래도 오며 가며 인사하고 입이라도 열 수 있을 대상이 생긴다는 생각에 누가 올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삿짐 올라오는 것을 보며 기웃거리고 있는데 엄청 마르고 호리호리한 여자 하나가 올라오면서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 이 동네가 처음이라 낯서네요. 아, 네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기묘한 분위기의 여자였습니다. 쌍꺼풀이 크고 코가 이상할 정도로 높더라고요. 작은 얼굴에 비해 입술은 유난히 두툼하고 뭔가 예쁜데 어색한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한 묘한 생김새였어요. 게다가 이삿날인데 긴 원피스에 높은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이사가 아닌 것처럼 가만히 서서 짐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짐도 예사짐은 아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리본들, 한자로 뭔가 많이 써져 있는 종이들, 향로와 제사 때 쓰는 그릇들. 일반적인 이삿짐 같지는 않아서 저도 모르게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서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시끄럽게 방울 울리고 꽹가리치고 그러는 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수행하면서 기도만 하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네. 순간 이웃 잘못 걸렸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시끄럽거나 우악스런 남자보다는 좀 조용하고 가끔 반찬이나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여자분이 이사 오기를 바랬는데 이런 직업의 여성분은 솔직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 여자분이 제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저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여자분을 무서워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옆에 여자라뇨? 자기 남편한테 말 걸지 말라고 하는데 집착이 심하셨나 봐요. 강박증 환자인가? 살짝 비꼬듯 말하는 그녀의 말에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며 그녀가 묻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애정이 남아있나 봐요. 혹시 그리우신가요? 와,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버럭하며 와다다 대답을 쏟아냈지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거지 같은 인연입니다. 와, 진짜 독한 여자네. 죽어서도 제 옆에 붙어 있다고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혹시 이 여자 좀 떨어뜨려낼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구슬해야 하나? 아니면 제가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해야 해요? 저 이 여자 진짜 싫어요. 끔찍하고 소름 돋는다고요. 이 여자를 모를 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남은 생의 절반을 줘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너무 화가 나니 와다다 말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앞집 여자 얼굴이 점점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몹시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휙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영훈이 참 외롭겠네.
말을 해도 그렇게 못되게 하니? 불쌍하다, 불쌍해. 그렇게 꽝 닫힌 문 앞에 서서 저는 한동안 무서움과 짜증이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 얼마나 집착이 강하길래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 옆에 붙어 있는 건지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두커니 복도에 서 있는데 한 5분, 10분쯤 지났을 때 아침 여자가 다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산 사람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죽은 사람 얘기를 듣고 버럭했네요. 이거 사과를 하면서 그녀는 분홍색의 초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거 집에 있을 때는 피우고 있어요. 아, 자기 전까지 피워서 향을 자는 방에 가득 채우고 자기 전에는 끄고 주무시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 머리만큼이나 큰 초였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고맙다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초에 불을 켰습니다. 뭔가 달큰한 향이 퍼지는데 정말로 귀신을 쫓아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향초가 주는 효과인지 몸이 좀 편안해지고 나른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에 초를 갖다 켜놓고 향이 가득 퍼진 후 불을 끄고 바로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골아떨어졌죠. 눈을 뜬 건 그로부터 10시간쯤 지난 후였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선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푹 잔 게 대체 얼마만인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는지 몸이 다 가뿐한 느낌이었습니다. 새삼 이상하다 생각했던 앞집 여자가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일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앞집 여자 진짜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신기가 있는 건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옛날 일은 그렇다 치고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것까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비슷한 결로 맞추면서 위로를 전하는데 점점 그 말에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직원이 요즘 좀 힘들게 하나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들락거리는 강아지는 언젠가 집을 나가요. 그 직원에게서 그런 기운이 느껴지네요. 아, 맞아요. 한번 그만뒀다가 들어온 직원인데 다시 나가겠다고 해서 요즘 좀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언젠가 뒤통수 칠 것 같은데 내보내시는 게 나을 듯요. 아, 그래요?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기는 한데 자기 원칙이 너무 정확해서 그렇지. 말 들을 것도 아니면서 왜 만날 물어봐요? 됐어요. 가끔 그녀는 제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토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뭐랄까, 서로 밀당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많이 의지하고 좋아하는 마음까지 생긴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여자 보는 취향이 좀 독특한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전처도 평범한 여자는 아니었는데 또 제 맘에 들어온 여자도 평범한 여자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음이 가는데. 그렇게 혼자 갈팡질팡하던 어느 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눈에 띄던 그녀가 갑자기 이틀쯤 안 보이더라고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서 결국 문을 두들겼는데 안에서 얕게 신음소리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 문을 두들기다가 결국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쓰러져 있더군요.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요. 병원에서는 극심한 영양실조에 탈수증이 왔다며 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돌보지 않았냐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가족이 아니라서 몰랐다, 이웃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사람을 병원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제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입원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개인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는 거라고는 이름 석자에 전화번호밖에 없어서 일단 그것만 쓰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집에 가서 주민증이라도 찾아 들고 와야겠다 싶어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사하는 날 짐 들어가는 것만 보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가끔 같이 식사를 하긴 했지만 밖에서 먹거나 제 집에서 먹었지 그녀는 자기 집으로 저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문을 따고 그 사람을 옮길 때는 몰랐는데 집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리본이랑 각종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벽 한쪽에는 제 사진이 붙어 있고 닫힌 방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영화에서나 봤던 각종 장비들이 가득하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스파이의 비밀 작업실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벽 한쪽에 6개쯤 놓여있는 모니터를 보며 순간 저는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모니터 속의 화면은 아무리 봐도 저희 집안이었어요. 안방, 거실, 작은 방, 부엌, 화장실까지. 게다가 화면 하나는 저희 사무실을 비추고 있더군요.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얼른 방에서 나와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구석에 있는 가방에서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드는 순간 저는 손발이 덜덜 떨리며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던 제 전처의 신분증이 거기 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신분증을 손에 들고 벌벌 떨고 있는데 황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쾅 소리와 함께 머리를 산발한 앞집 여자가 신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이제야 알아챈 거야? 내가 말했지? 당신 절대로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정말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 여자가 저한테 패악질을 하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졌던 것이 기억나면서 일단 제가 살려면 얼른 이 공간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라며 살려달라, 불이 났다, 사람 살려, 불이야 등등 위험을 표할 수 있는 말은 다 내뱉은 것 같습니다. 고래고래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경찰이 오더군요.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일단 경찰에게부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경찰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다가 잔뜩 성이 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여자, 그리고 제 사진이 붙어있는 이상하고 기괴한 벽, 게다가 온갖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 화면이 가득한 어두컴컴한 방을 보고 나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된 듯 저와 앞집 여자, 아니 제 전처를 경찰서로 인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이상이었습니다. 저랑 이혼 후에 자기 부모님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던 전처는 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협박해서 산속 깊은 곳으로 이사가게 만들고 친정 부모님과도 인연을 끊었더라고요. 나중에 경찰의 수소문을 통해 연락받고 오신 장인 장모님은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홀쭉하게 마르고 병색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식으로 부모를 고려장하다시피 깊은 산속 인적도 드문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가끔 식재료 정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몇 킬로씩 떨어진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간신히 살아오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도 연을 끊은 전처는 지독하게 살을 빼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성형을 감행했던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인지요. 눈, 코, 입을 그렇게 과도하게 고쳐서 제가 처음에 그녀를 봤을 때 어색했던 거였더라고요. 뭔가 이상한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쁘고 하지만 뭔가 조화롭지 않았던 것이 다 성형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실 패션과 미용에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은 한 그게 성형을 얼마나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제가 안정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 동안 제 전처는 어떻게든 저한테 다시 접근하려고 성형과 다이어트를 하며 절치부심했던 거죠.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습이 만들어진 후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속은 저도 한심하고 바보 같지만 정말 그 성격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초반에 저한테 줬던 향초 있었잖아요. 이사 첫날 저한테 이상한 게 보인다면서 줬던 향초 말입니다. 나중에 경찰통에서 그 향초 성분을 분석해보니 약간 마취되는 것처럼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성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를 켠 후에 잠을 잘 때마다 깊이 잠들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잠에 빠진 후에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후에도 제가 없을 때마다 수시로 들어와 제 집을 염탐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카메라로 볼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 놓고 거의 24시간 그녀는 저를 감시해 왔던 거죠. 그렇게 모습까지 바꾸고 다시 저한테 접근했던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녀의 대답이 가관이더라고요. 갖지 못한 게 너무 짜증났어. 한마디로 본인의 통제 아래 뭐든 있어야 하는데 제가 통제를 벗어난 사람이라 집착이 더 심해졌던 거죠.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마수에 걸려들어 허우적거린 꼴이 되었죠. 이쯤 되니 다시는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전처한테 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마음을 조금 열어볼까 했던 여자가 다시 전처였던 거잖아요.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한동안 심장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살아생전, 아니 죽어서도 며느리에 대한 욕심 안 낼 테니까 그냥 제발 혼자 살라고요. 결국 제 전처는 스토킹과 스토킹 때문에 저지른 다른 범죄들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정말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게끔 싹 정리를 다 하려고요. 회사 사람들도 제 얘기를 듣더니 다들 소름 돋는다며 아예 사업체도 싹 갈아엎자고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업이고 뭐고 일단 저는 제 전처에게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 새 인생을 찾기 위해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요.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제 평생 다시는 연애 따위 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저는 오늘도 멀리, 아주 멀리 떠나서 새 인생을 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연 왔어요 톡톡.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다시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